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짝 아래 자리 잡은 연화마을이라는 곳에 마음씨 곱고 인자한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바우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바우는 덩치만 산만했지 지능이 조금 모자라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바보라고 불리며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이 남들처럼 재구실을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들의 잠자리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바우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실실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아들을 두고 속이 터진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빛바랜 장독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은 채소밭이 일구어져 있어 모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가집 지붕의 지풀들이 파르르 떨리며 고요한 마을의 정막을 깨우곤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산새들이 지저귀고 들꽃이 만발한 산길을 따라 어머니는 아들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나무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마을 뒷산은 워낙 험하고 깊어서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좋은 나무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숲속 어디선가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무언가 큰일을 당한 생명이 있다는 직감에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덤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보니 그곳에는 집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날카로운 사냥꾼의 쇠덫의 앞발이 깊숙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영물인 호랑이였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저 고통에 신음하는 가련한 짐승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겠지만 심성이 고운 어머니는 호랑이의 눈망울 속에서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눈빛을 읽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주변에 널린 돌판을 이용해 쇠덫을 벌려보려 애썼고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그런 어머니를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쇠덫을 벌려 호랑이의 발을 빼내주었고 치마폭을 찢어 흐르는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낸 뒤 주변에 지열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고개를 까닥이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 하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숲속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산을 찾아 호랑이가 잘 있는지 살피며 남은 나무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매 한 가지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어머니의 평온한 마음과는 달리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마을의 욕심쟁이 지주인 박참판이 바운해가 대대로 지켜온 작은 산밭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참판은 바우가 바보라는 점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억지를 부려 그 땅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협박하곤 했습니다. 바보 아들을 데리고 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차라리 그 땅을 나에게 넘기고 떠나는 게 어떠냐며 비아냥거리는 박참판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내며 오로지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발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김노인께서는 평소 어머니의 성품을 높게 평가하며 가끔씩 들러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언젠가 하늘이 자네의 정성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네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진 세상을 견디던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봄날의 꽃처럼 아들의 재능이 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낡은 호롱불이 가늘게 타오르며 벽면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여나 배를 잠지 않을까 걱정하며 부엌에서 옥수수를 삶고 감자를 구워 나르며 자신의 배고픔은 잊은 채 아들을 먹였습니다. 바우는 그저 엄마가 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으며 엄마, 이거 맛있어라고 어눌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을길을 지나갈 때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바보 바우야. 산에 가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라고 놀려댔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 아들의 귀를 막아주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은지는 놓을 만큼이나 애잔하면서도 숭고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포효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부르는 다정한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상처를 치료해준 그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기운이 생생하게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어깨 위로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정화수를 갈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우의 손을 잡고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그 깊은 동굴 근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길은 평소보다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바우는 평소와 달리 떼를 쓰지 않고 어머니를 잘 따라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길을 터주는 듯 가지를 옆으로 눕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산신령님, 제 아들이 비록 부족하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살펴주옵소서라고 수천 번을 되뇌며 험한 바위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상처가 다 나은 거대한 호랑이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앉아 있었는데 그 기세가 실로 당당하여 일반 사람이라면 기절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더니 옆에 있던 바우를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도 무서워하기는커녕 호랑이의 털을 만지며 즐거워했고 호랑이는 바우를 자신의 품 안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보은의 시작임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앞발로 바우를 꼭 안아주더니 믿기지 않게도 자신의 젖을 바우에게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의 연기가 집약된 신비로운 우유였습니다. 바우가 호랑이의 젖을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맑은 광채가 돌기 시작했고 굽어있던 등과 어깨가 활짝 펴지며 기계가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지켜보았고 동굴 안은 은은한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차올라 두 모자와 호랑이를 신성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짐승의 은혜를 넘어서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였던 것입니다. 젖을 다 먹은 바우는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권의 경서와 세상의 이치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바울을 잠시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바람처럼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바울은 예전의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라 깊은 지혜와 기품을 갖춘 선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며 입을 열어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을 껴안으며 대성통곡을 하였고 산골짜기는 모자의 울음소리와 기쁨의 찬가가 메아리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우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흐르는 물 한 줄기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문장이 너무나 유려하여 어머니는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바우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는 분명 어제까지의 바보 바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참판은 바우의 형형한 눈빛을 보고는 가슴이 뜨끔하여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전체는 이 기이한 변화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음을 느꼈고 당당하게 아들의 뒤를 따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오랜만에 밝은 촛불 아래서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우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명문으로 고치고 세상에 나아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고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만을 당부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정겹게 울어댔고 마당의 대추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화마을의 전설은 시작되었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짐승의 보온이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마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의 변신은 연화마을 전체를 뒤흔든 커다란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침마다 바우네 집 앞으로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새로 태어난 선비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침을 흘리며 마당을 쓸던 바우였지만 이제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글을 읽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낭낭한지 지나가던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소태살을 안 치다가도 울컥하는 마음에 치맛자락으로 눈시울을 훔쳤고 부엌 아궁이의 불꽃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활기차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우를 바보라 부르지 못하고 바우도령 혹은 명문도령이라 부르며 경외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경사스러운 일을 기쁘게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으니 마을의 세도가인 박참판은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못마땅하여 밤잠을 설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바우가 바보였을 때 그 집의 산밭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사랑채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신복들을 불러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보가 천재가 된단 말이냐. 분명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린 것이 틀림없으니 뒤를 캐보아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탐욕이 독버섯처럼 피어나 연화마을의 평화로운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참판은 은근슬쩍 바운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불러 세우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기분 나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듣자 하니 자네 아들이 귀신이라도 쓰인 모양인데 산속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애가 저렇게 변했나라며 쏘아붙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며 하늘이 가여워하셔서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뿐이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박찬파는 코웃음을 치며 하늘이 무심하시지.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한가. 조만간 관가에 알려서 정체를 밝혀야겠네라고 협박 섞인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는 인근 고을까지 바우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우가 산신령의 제자가 되었다고도 하고 다른 이는 어머니가 천년 묵은 산삼을 먹였다고도 하며 근거 없는 추측들이 마을 우물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글쎄 그 집 어머니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호랑이랑 대화를 한다지 뭐야라며 속닥거렸고 이러한 말들은 박찬판의 귀에 들어가 더욱 나쁜 음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음을 느끼며 아들에게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학문에만 전진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김노인은 어느 늦은 저녁에 직접 어머니를 찾아와 박찬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전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샘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털며 나무가 너무 크면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라네. 명문이의 재주가 워낙 출중하니 시기하는 무리가 앞길을 막으려 들 것이야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박찬판이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바울을 괴롭힐 궁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지요. 어머니는 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 저희 모자가 바라는 것은 오직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찬파는 결국 행동을 개시하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는데 바우네가 산속의 괴물과 내통하여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집 아들이 똑똑해진 이후로 우리 마을의 우물물이 줄어들고 가축들이 병드는 것이 우연이겠냐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몇몇 이들은 박찬판의 말에 동조하며 바운의 집 앞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대문에 오물을 던지는 무례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초가집 담벼락에는 얼룩이 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찬파는 관가의 포교들을 불러 바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침 일찍 바운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평온한 가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포교들은 바우의 방에 있는 책들을 내던지고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산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아들을 관가로 압송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바우는 당당하게 포교들 앞에 서서 나는 오직 학문을 닦을 뿐이며 어머니는 죄가 없으시니 당장 멈추시오라고 꾸짖었지만 박찬판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박찬판의 기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모자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을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와 온 마을을 뒤흔들었으며 이는 마치 하늘이 노하여 꾸짖는 듯한 웅장하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포교들은 난생 처음 듣는 강력한 호랑이 소리에 사지가 떨려 칼을 떨어뜨렸고 박찬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당 구석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3번이나 계속되었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을의 나무들이 요동치며 거센 바람이 일어나 박찬판이 가져온 위조 문서들을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산속의 호랑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보내는 신호임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바우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소동이 잠시 가라앉자 바우는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고 박참판 앞에 다가가 이 문서는 우리 집 땅을 뺏으려 작성하신 가짜 문서가 아닙니까?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참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무슨 소리냐? 그것은 그냥 장난으로 적어본 것이다라며 비겁하게 변명을 늘어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관가에서 온 포교들도 호랑이의 기운에 눌려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조사가 더 필요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참판은 포기하지 않고 한양에 있는 친척 권력가에게 편지를 보내 바우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바우를 불러예야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치르거라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쌈짓돈을 털어 아들의 여비를 마련하고 직접 무명천을 끊어 정성스럽게 도포를 짓고 갓을 손질하며 아들의 한양길을 준비했습니다. 바우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눈빛을 보고는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자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며 무사 안녕을 빌었습니다. 박참판은 바우가 한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길목마다 장사꾼들을 매수하여 바우가 과거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어리숙한 놈이 한양 땅에서 길이라도 잃으면 그만이지. 만약 시험장에 나타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한다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마을의 김노인에게도 전달되었고 노인은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이웃들을 모아 바우를 도울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박참판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박참판의 욕심을 비판하며 바우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는데 바우가 깊은 고갯마루를 넘을 때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잘못 알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우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산짐승들이 나타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거나 밤이면 맹수들이 주위를 지켜주어 산적들의 습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우는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느끼며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음을 확신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몇 덩이와 해진 신발 한 켤레뿐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밝힐 거대한 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연화마을의 어머니는 박참판 일당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 속에서도 꿋꿋하게 집을 지키며 매일 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박참판은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쌀을 빌려주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마을 우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이어갔지만 어머니는 이웃들이 몰래 가져다주는 물과 곡식으로 버텨냈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담벼락 너머로 옥수수나 감자를 던져주며 어머니 힘내세요. 바우가 꼭 금에 환영할 겁니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욕심 많은 지주와 가난하지만 진실한 모자 사이의 대결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으며 모두가 한양에서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한 바우는 수많은 선비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기품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과거 시험장인 궁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참판이 사주한 방해꾼들이 시험장 입구에서 바우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온 강풍에 그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바우는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에 이름과 고향을 적는 바우의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임금님이 내린 어려운 시제 앞에서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으며 마치 바오의 창창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바오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산 기림의 작은 민가에 머물며 밤낮으로 어머니와 고향 마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이 기적 같은 지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과 어머니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연화마을에서는 박참판이 바우가 낙방했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리며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온 나라를 놀라게 할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땅의 너른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선비들이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붓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오의 기계는 단연 돋보여 임금님의 시선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방책을 논하라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내리셨고 다른 선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바우는 거침없이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바우가 써내려간 글자 한자 한자에는 산속에서 호랑이의 젖을 먹으며 깨달은 자연의 이치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하는 효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바우의 글을 읽으며 그 깊이와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마침내 궁궐 마당에 장원 급제자를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연화마을의 바우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파죽지세로 팔도강산에 퍼져나갔으나 연화마을에서는 여전히 박참판의 관계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은 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바우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오히려 이를 덮기 위해 어머니에게 모함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며 저 집아들이 도수를 부려 임금님을 속였으니 이는 대역죄에 해당하며 그 어미 역시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마을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박참판의 위세에 눌려있던 몇몇 장정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바운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마을은 다시 한번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비겁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참판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어머니의 목을 겨누며 네 아들이 한양에서 큰 사고를 쳤으니 당장 이 땅을 내놓고 마을을 떠나라고 억지를 부렸고 어머니는 제 아들은 결코 그럴 아이가 아니며 하늘이 굽어 살피고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낯선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의복을 입은 관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이것이 관가에서 어머니를 잡으러 온 것인 줄 알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맨 앞에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오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장원 급제한 아들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말에서 내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보자마자 번개처럼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뒤따라온 포졸들은 박참판과 그 일당을 단숨에 포위하였습니다. 박참판은 바우의 화려한 차림새와 임금님이 내리신 어사화를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보인 줄만 알았던 놈이 어떻게 어사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우는 박참판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며 그동안의 악행을 낱낱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바우가 정말로 큰 인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그동안 박참판에게 당했던 서름을 토해내며 바우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눈물만 흘리셨고 바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우는 임금님께 받은 권한으로 즉석에서 박참판의 집을 수색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그동안 가로챘던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와 곡식들을 찾아내어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참판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나시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정기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바우의 영특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의로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단순히 복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으며 박참판에게 재산을 모두 내놓고 마을을 떠나 반성하며 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대가 저지른 탐욕은 마을의 뿌리를 흔들었으니 이곳을 떠나 평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박참판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마을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쓸쓸히 연화마을을 떠나가게 되었고 그가 떠난 자리는 맑은 바람이 불어와 정화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참판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바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하여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것이 그저 기특하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음식을 가져와 축하잔치를 열 준비를 했고 오랫동안 적막했던 바운의 집마당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차올라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무엇이라 했나. 어머니의 정성이 산신령님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네라며 모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마을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온 마을을 비추었으며 이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날들을 축복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이름 모를 호랑이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을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우의 말을 경청하며 그동안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함께 떡을 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그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 주변을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바우 주변을 맴돌며 장원급제 바우 최고다라고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우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겠다고 약속하며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놀렸던 아이들도 이제는 바울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고, 마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선비의 마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당에는 은은한 숯불의 잔열과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어 차가운 밤 공기마저 포근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며 얘야, 너는 이제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니 부디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어진 관리가 되거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오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대 권력에 취하지 않는 청렴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효심을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호롱불이 일렁였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게 벽에 비쳤으며 그들의 대화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길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뒷산에서는 어느새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으나 이번에는 마을을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듯 부드럽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오는 마을의 우물과 길을 정비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시작으로 관직 생활의 첫걸음을 고향 마을에서부터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을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바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주고 이웃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마을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연화마을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산골 마을이 아니라 인재가 나고 정이 넘치는 명망 있는 마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며 정성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온의 집을 지날 때마다 저곳이 바로 호랑이의 은혜를 받은 집이다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그 집의 장독대와 한마루는 신성한 장소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온은 한양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가슴 속에는 언제나 고향의 흙내음과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이 떠나더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그녀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바오는 마지막으로 산속의 그 동굴을 찾아가 보이지 않는 호랑이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신이 준 생명과 지혜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바오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고 산새들은 축복의 지적임으로 화답하며 그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다시 한번 연화마을을 내려다보았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바오의 앞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졌기에 결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아들을 배웅하며 아들이 준 비단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건강하거라. 그리고 가끔 이 어미를 보러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는 말을 타고 길을 떠나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고서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와 바오의 한양길을 축복해 주었으며 이제 연화마을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들판의 벼이삭을 일렁이게 했고
산골 마을의 평화는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평온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보 아들이 천재가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킨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진정한 효와 정성, 그리고 보은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없으며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돌볼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깊어가는 밤. 연화마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절정을 지나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결말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꿈속에서도 호랑이의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바우가 한양으로 떠난 후에도 연화마을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가꾸고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서신을 김노인의 도움을 받아 읽으며 아들이 궁궐에서 공정하게 정사를 돌보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밤마다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박참판이 떠나고 비어있던 넓은 논과 밭은 마을 공동의 일터가 되어 가난한 이웃들이 배를 탔지 않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는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갈고 마당을 쓸며 아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그런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바우의 명성을 시기한 몇몇 권력가들이 바우의 출신을 문제 삼아 그를 관직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우가 짐승의 기운을 받아 사람이 변한 것이니 이는 나라의 정기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고 조정에서는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조사관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바우 도령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하며 마을 어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김노인은 이번에도 지혜를 발휘하여 마을 전체가 증인이 되어 바우의 평소 품행을 증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시련 역시 아들이 올바르게 살아왔기에 하늘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담담하게 조사관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집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바우의 효심과 성실함을 칭찬하는 모습에 놀랐으며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헌신적인 삶의 궤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사관 앞에서 바우가 바보였을 때도 어머니가 한결같이 사랑으로 보살폈던 일과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진실한 마음을 낱낱이 증언하며 그 지혜는 요술이 아니라 정성의 결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은 이토록 온 마을 사람이 한마음으로 칭송하는 관리는 내 생전에 처음 본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참판의 남은 일당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근거 없는 모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사관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대접하며 제 아들은 그저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어 할 뿐이니 부디 공정하게 살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께서는 바우의 결백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효행을 높이 평가하여 마을에 효자문을 세우라는 어명을 내리시어 마을의 경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바우를 음해하려던 한양의 권세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 관직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평온을 찾았고 어머니는 이제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를 나누어주며
존경받는 삶을 사시게 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우는 임금님의 특별한 배려로 휴가를 얻어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을 때 온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바우는 이번에 혼자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비단과 곡식들을 가득 실은 수레를 이끌고 돌아와 마을의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자신의 성공을 모두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어머니, 제가 무사히 시련을 이겨내고 돌아온 것은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가 가져온 고기를 굽고 떡을 나눠 먹으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꽃피웠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두려움은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군마루에 나란히 앉은 모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달빛 아래 빛났으며 연화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바우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마을 청년들을 모아 직접 그를 가르치고 농사법을 개선하는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은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굴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산신제를 지내며 짐승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우의 이런 세심한 배려와 지혜를 보며 진정한 지도자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넘어 이 나라의 진정한 보배가 되었음을 실감하고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양에서 겪었던 일들과 앞으로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상함과 백성들의 절박한 삶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진 힘을 오로지 정의를 위해 쓰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고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청아한 소리를 냈고 마당 구석의 귀뚜라미들은 모자의 대화에 추임새를 넣듯 정겹게 울어댔으며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은 이 고요한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너는 이제 큰 사람이 되었으니 부디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말거라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셨습니다. 바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대답하며 고향의 편안함 속에서 관직 생활의 고단함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슴에 새기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때에도 바운의 집마당의 따스한 기운은 꺼지지 않고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그의 뿌리는 항상 이곳 연화마을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 굳건히 내려져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다시 떠나는 날, 바우는 마을 입구의 효자문 앞에서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조만간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가 편안히 봉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 땅을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편하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는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마을 사람들은 바우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바우가 탄 말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으며 연화마을은 이제 한양의 큰 관리를 배출한 명당으로 소문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마당을 쓸고 나무를 다듬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들이 심어준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차 있어 매일이 축제와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오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청렴함을 잃지 않았으며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펼쳐 성군이라 불리는 임금님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 어머니를 뵙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겼으며 연화마을은 그의 지원 아래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보다 그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더욱 큰 기쁨을 느끼셨고 마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화마을의 전설은 고통과 시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 그리고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승화되어 후대의 길이 전해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의 호랑이 역시 가끔씩 마을 근처에 나타나 바운의 집을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보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마을의 풍년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고 산짐승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연화마을의 풍경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산입구에 놓아두며 예전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호랑이는 그 보답으로 마을에 침입하려는 산적들이나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주며 평화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늘의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진 연화마을은 지상 위의 낙원과도 같은 평화로움을 간직한 채 시간의 흐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한양에서도 가끔 고향의 흙내음을 그리워하며 정원의 연화마을을 닮은 작은 연못과 숲을 가꾸어 그곳에서 명상을 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작은 고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겸손과 사랑의 가르침이 뼈저리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 벽에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보낸 무명 도포가 걸려 있어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우의 이야기는 왕실에서도 전해져 임금님은 그를 보며 진정한 효자가 진정한 충신이 될 수 있다고 극찬하시며 그의 가문을 대대로 명문가로 기리게 하셨습니다. 연화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우를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바우처럼 의롭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정착시켰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바우의 전설을 들으며 꿈을 키웠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여 연화마을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항상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었고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과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 모자의 이야기는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으며 모든 갈등과 고난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세월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어머니의 눈물은 기쁨의 보석으로 변하여 연화마을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우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그 깊은 사랑과 정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도 언젠가 기적 같은 보은의 손길이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깊어가는 밤,
연화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시길 권하며 이제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연화마을의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바우는 다시 한번 고향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만개한 꽃길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하여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이 어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우가 영구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잔치 준비로 다시 한번 분주해졌고 마을 전체는 다시금 활기찬 생명력으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화마을의 전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연화마을의 너른 품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던 바우는 이제 화려한 관직의 옷을 벗어두고 평범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 고향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바우를 위해 마을 입구부터 집 마당까지 오색 비단을 걸고 풍악을 울리며 그를 맞이하였고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장성한 아들을 품에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바운의 집은 예전의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라 임금님이 하사하신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사람 냄새와 따뜻한 온기만큼은 예전 그대로여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첫날 저녁에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 가득 쌀밥을 짓고 산속에서 캔나물과 정성껏 준비한 고기 반찬으로 상을 차려 아들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우는 한양의 산해진 미보다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모자는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장독대 위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내려앉아 은빛 물결을 이루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연화마을이 이제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바보라고 놀림받던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고 바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효도를 다짐했습니다. 바우는 은퇴한 후에도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이웃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하였으며 특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어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마을의 서당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인근 고을의 아이들까지 몰려들었고 바우는 아이들에게 호랑이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바우의 가르침을 받았고 마을에는 하루 종일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 발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당 아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감자와 옥수수를 삶아 나르며 마을 전체의 어머니로서 인자한 자태를 잃지 않으셨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정겨워졌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더 흘러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건강만은 예전처럼 정정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효자 아들의 극진한 봉양과 산신령의 가호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우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새순물을 떠다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하루의 안부를 묻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바우의 행동을 보며 효가 무엇인지를 몸소 배웠고, 연화마을은 팔도강산에서 효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효의 본고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가끔씩 바우에게 전령을 보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셨고, 바우는 고향에 머물면서도 나라의 안녕을 위해 명쾌한 답을 내놓아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오후 바우와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는데, 그때 숲 저편에서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가 이제는 늙어버린 어머니와 장성한 바우에게 안부를 전하는 인사처럼 들렸고, 바우는 조용히 일어나 산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의 소리로 여기며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 호랑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꼬. 짐승이라도 은혜를 아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구나라며 엷은 미소를 지으셨고, 마당에 핀 수국화들은 빗물을 머금어 더욱 선명한 빛깔로 모자를 축복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박참판과 같은 욕심쟁이는 사라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배가시키는 아름다운 풍습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우가 주도하여 만든 마을 창고에는 매년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 찼으며, 흉년이 들어도 미리 비축해둔 곡식 덕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축복받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운의 집 마당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잔치에 모여 직접 빚은 술과 떡을 나누며 이 모든 행복이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정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든 것이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깊은 밤, 연화마을의 가옥마다 은은한 등불이 켜지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달빛에 섞여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낼 때, 바우는 어머니의 침소 곁을 지키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온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삶이 한편이 아름다운 전설이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고, 방안을 감도는 따스한 공기는 고단했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연화마을의 전설은 완성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은혜가 기적을 낳는다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주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바우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숭고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바보라 불리던 아들이 천재가 되어 출세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가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상생하며 살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와 같은 은인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어봅니다. 이제 연화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산천 초목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롭고 따스한 휴식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우는 마지막으로 서당 아이들에게 꽂힌 제때를 기다려 피어나고, 사람의 재능 또한 정성에 물을 줄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법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기며
마을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아들이 차려드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는 창밖의 보름달을 향해 마을의 영원한 안녕을 비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연화마을의 따뜻한 공기와 호랑이의 웅장한 기운, 그리고 모자의 깊은 사랑은 이 밤을 지나 내일의 태양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설의 기운을 받아 오늘 밤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라며 꿈속에서 연화마을의 복사꽃 핀 길을 걷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 나의 아들아, 너 덕분에 내 생애가 참으로 빛이 났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바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가장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방은 고요하고 밤바람마저 숨을 죽인 채 연화마을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으며 숲속의 호랑이도 바운의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한 울음을 남기고 깊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외롭고 힘든 순간마다 빛을 발해주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연화마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